자, 오늘은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들리면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유튜브나 방송, 조중동이나 이런 방송은 이제 완전히 갈래는 편으로 갈려 있으니까 두말할 나위 없고요. 예전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CBS가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중도적이라고 했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를 오늘 우리 강아지 산책하면서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듣진 않지만 산책할 때는 들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듣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조이대가 4명이서 4인회동을 했었다, 녹취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정치권의 공작이다, 그래서 이거 되치기 당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걸 너무 민주당이 거세게 몰아붙인다, 역풍이 불 거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몇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김준일이라고 예전에 경향신문에 기자였다고 하는데 상당히 진보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예전에 청담동 첼로 사건처럼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구에서 집회 분위기가 어떤지 관심이 깊다. 이거는 사실은 그쪽에 집회 열심히 나와서 반정부 투쟁하라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스며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를 앞에 두고, 박지원 씨죠. 이제 박지원이는 네, 막내 삼촌 정도 나이 되니까, 네, 큰 자용 나이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박지원 선생님. 이분 앞에 두고 얘기하는데, 김현정이라고 PD자, 한때 기자였다고 하는 국장급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청담동 첼로 사건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조이듯이 이게 만약에 유야무야 되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떠도는 게,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언론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청담동 첼로 사건은 그게 진위가 완벽히 가려지지도 않았어요. 한동훈이 참석 안 했다 하지만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이 김앤장 데리고 이런 술 마시고 그런 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그냥 가십 삼아서 얘기하는 정도예요. 즉 개인적인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고, 조이대 이거는 대통령을 갈아치우려고 했었던 시도예요. 즉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건이었고, 국민의 심판을,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부가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혹만으로도 사실은 수사 대상입니다. 삼권 분립이니 권력 분립이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대선이 6월 4일인가 5일로 코앞에 닥쳐 있는데 5월 초에, 그리고 그 전에 무죄라고 딱 완벽하게 그 판결문까지 깨알하나 고치기 어렵게 해놓은 거를 뒤집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 평의에서 전부 유죄다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이거하고 청담동 건하고는 무게가 다르고, 그리고 국정에 끼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즉 청담동 이런 거는 그냥 저작거리에서 어떤 건달들이 이렇게 놀더라 하는 거를 일설에 한 거고, 또 하나는 야 이게 우리 학교장 선거하고 하는데 여기서 부정이 있었대,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김현정이가 이런 면에서 대단히 객관을 가장한 보수 쪽, 그리고 굉장히 편향된 진행자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김현정이 저 사람 이제 안 된다고, 저 나이 먹어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나오면 이준석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자기 코드 맞는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나이가 이준석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시사 프로의 진행자 정도 되려면 8, 90 먹은 원로도 아우르고 2, 30 먹은 저작거리에 이제 정치 신인도 아우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취향에 따라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나 그런 거를 자기의 언어로서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저거 청담동 철로 사건하고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드러나고 해서 소문으로만 그치면은 똑같은 거지 뭐야 저 민주당의 공세지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유도하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졸렬한 진행 아닙니까? 제가 장성철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장성철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회동하고 왔을 때 입이 마르게 칭송을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뭐 3,500억 달러 직접 투자하고 뭐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 몰랐냐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민한테 어려움이 남아있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정말 공세하려고 하는 공세, 정치 공세에 다름없습니다. 이거 정치 평론할 정도 되면은 거기에 대통령끼리 영수회담하는 거는 대충의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 이후의 거는 강요들이나 실무진이 하는 겁니다. 그 실무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 GDP에 그리고 일본의 GDP에 비교해도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조선을 희생해가지고 현대자동차 하나 살리겠다는 건데 저러면 되겠느냐.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보름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치 평론할 정도면 두루두루 알아야죠. 사회, 문화, 경제. 그래야지 출연료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장성철이도 되게 싫어하는 평론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한테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이전 30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운 좋게 아파트를 많이 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남겨놓고 팔고서 편히 쓰다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제가 살면서 미국이 이렇게 폭압적으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과거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그 교훈을 얻고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원나라가 망한 거는 여기저기 칸국으로 분화가 됐고 그 칸국 형제들끼리 자손들끼리 싸우고 세력 각축전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중국에 그 진출했던 원나라라고 하죠. 저기 쿠빌라이 칸 제국. 이게 남송까지 중국 통일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뺐습니다. 원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만민족이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양쯔강 이북 정도. 거기에서만 진치고 서 있어도 중국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그거를 저 베트남까지 갔으니 얼마나 막대한 국력의 손실이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고요. 마지막 활용점정이 2차례에 걸친 일본 정벌입니다. 송나라군데 60만 고려군도 아마 제가 뭐 정확한 사료는 안 나오지만 10만 넘게 몰살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천 척의 배는 고려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전통적인 앵글로색슨 와스프 그리고 백인들 이런 데서 제외되니까
그런 쪽을 배제하고 나니까 미국의 우군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고작 한국, 일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일본한테 그래서 총 들고 칼 들고 삥 뜯는 겁니다. 안보를 조건으로 우리가 너네 나라 지켜주기 때문에 이 정도 내놔야 돼. 그래서 이제는 평화 체제 도입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또 국지전, 옛날 푸에블로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푸에블로 사건 한번 보십시오. 1968년도에 벌어진 사건일 텐데 미국의 함정 푸에블로가 북한 쪽에 영역에 들어가고 북한에 피격되고 납포됐던 사건입니다. 그런 식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펴기에도 만만치 않은 장세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이나 이런 쪽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꾸만 자극해가지고 안보 위기를 촉발시키고 그래서 미국에 기대게 하는 전략을 하는 겁니다. 미국 무기 사고,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되고 그게 언제 있었냐? 청나라 때 있었고 원나라 때 있었습니다. 명나라야 조선하고 사실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였죠. 서로 조공을 하는 국가였지만 명은 조선을 상당히 두려워한 측면도 있었고요. 또 조선도 명에 납작 엎드렸지만 언제든지 명 쪽에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국력적 자신감이 조선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왜? 여진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금이나 예나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럼프 주위에 지난 정상회담 때 보면은 부통령에서부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에 갓파더 해가지고 대부라고 해가지고 이쪽 마피아 이러면은 그 마피아 쪽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생긴 게. 미국이 이렇게 압박한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성, SK, 현대, LG만 짓는 게 아니고 그 뭐 지금 코오롱 그 밖에 한 10대 기업도 지금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에 지주회사하고 수출하려면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4대 기업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해가지고 그쪽에 납품하려면 단가를 못 맞추니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은 미국의 송두리째 뺏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기자들이 추적 보도하고 우리나라의 30대 기업, 20대 기업, 그 쓸만한 코스닥 중견기업들이 왜 진출하고 그리고 어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취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은 어제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미국 의회 규탄 비슷한 성명을 냈다는데 저거는 국민의힘도 같이 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자꾸만 극우하고 손잡고서 부정선거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진보 쪽에 맨날 그러냐? 전 김어준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도 길이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한 3, 4년 미국에 살다 오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가면서 성장 과정에 공부를 꼭 잘하지 않더라도 통찰력이 길러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겠죠. 배움이 도가 켜켜이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김어준 같은 타입 같아요. 저는 김어준이의 나는 꼼수도 몰랐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있었고 또 누가 와서 나는 꼼수도 아닌데 팟캐스트가 뭔지도 몰랐고 네, 최근에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의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걸 느껴요. 이 사람이 김건희를 언제 만나봤고 윤석열을 언제 만나봤겠습니까? 한때는 자기도 친했던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 과오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해가지고 윤석열 탄생에 일조했고 과오를 반성한다. 그런 건 싹 없잖아요. 신나게 까대고 까보시고 그것도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인 곽상원 씨가 거기에 이제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뭐 인기 척도가 가늠되고 거기에 출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2, 300만의 시청자를 거느린 매체에 출연하면 표에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곽상원 씨가 하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출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쪽에 관계가 없다면. 그 방송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사의 그 초점, 주제에 맞을 때는 출연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굳이 거기 가려고 줄 서서 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좀 비루해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나라의 유튜브 그리고 여러 저런 걸 보게 되지만 저는 많이 아쉬워요. 유튜브도 편으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차라리 사실은 재치 있는 최욱의 매부쇼를 보는 편인데 매부쇼는 피상적인 거고 또 사실은 어떤 시사의 어떤 깊이 이런 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수가 외면하거나 일부러 속였던 것들 그런 거를 남김없이 보도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사는 맨날 지 자랑한다는데 지 자랑이 아니고 저희 관점하고 비슷했어요. 저거는 젤렌스키가 잘못한 거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저 전쟁은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약소국이라서 강대국의 전쟁에 휘말리면은 뼈도 못 추립니다. 그게 70, 80년 전에 6.25였고요. 120년 전에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동학난, 동학농민운동, 뭐 여러 갈래로 부르죠. 저희 어렸을 때는 동학난이라고도 하고요. 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봉준 난이라고도 했고. 그럼 그때 그 시절에 생존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주 유아기 때 그걸 직접 체험했. 그러면 60년대에는 동학난 때 그 난리를 10살, 뭐 15살에 겪은 사람이 80대 정도면은 1960년대에 살아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쟁은 사실은 청일전쟁이고요. 거기에서 희생된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렇게 반세기간 어렵게 쌓아 올린 부와 이런 거를 한 눈에, 한 손에, 한 칼에 뺏어가려고 하는 미국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어떤 유튜브. 저는 요즘은 이제 조중동도 요즘은 누가 안 봅니다. 아직까지는 볼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기자들이 관공서 출입할 때 보면 특히 중앙부처에 각 과장, 국장급 홍보실에는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 순서로 딱 있어요. 조선이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0부, 20부씩 국장, 과장 방에 다 가요. 그래서
자기네 해당하는 게 뭐가 나와 있나. 그래서 조선일보에 한 줄이라도 나와 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따지면 김어준이 하는 이런 거보다도 훨씬 그 영향력이 셌죠. 그래서 이 진상 파악하라고 하고 중앙부처가 벌집을 그 쑤셔놓은 듯이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제 그런 시절 지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나마 이제 문자의 시대가 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많이 반감이 아니고 극감을 했을 텐데 다행히 종편이란 게 생겨가지고 이 TV 이제 병원 같은 데 입원하면 하루 종일 종편 틀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제 종편의 바다에 휩쓸려가지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쪽도 저런 쪽도 아닌 60대 중반으로서 우리 바둑이 똥개 옛날에는 그 흔했던 개인데 이제는 워낙 순종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우리 개 같은 애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은 참으로 희한한 개 같다고 독특하게 생긴 유니크하다고 하더라고요. 뭘 유니크해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1, 2학년 때 바두가 이리 오너라 그 똥개인데 전박이 털 복실복실한 그거 산책시키면서 이런 걸 들으면서 오늘은 느낀 걸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잊기 전에 얘는 어쩌면 김현정이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리고 이거를 중도를 가장한 객관을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까. 어떻게 국민의 선택, 정권이 바뀌려고 하고 자기가 이재명이 싫으면 싫은 거지 그거를 하나의 대법원장이 그 전에 있었던 판결까지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전원합의체 대법원에서 돌려보내 가지고 이거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던 거하고 청담동에 술자리 있었대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로 등치시킬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가지고 새치 입으로 국민들을 많이 호도하는구나. 속 없는 국민들은 아 이게 위야 넘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은 아 이것도 첼로 사건하고 비슷한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혀 비슷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니 권력 분립이니 그리고 아직까지도 서울대 출신의 기득권자가 설쳐 있지 않는다면은 이건 수사의 대상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했죠. 윤석열이 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된 뒤에도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가 네 집에 속된 말로 네 집 애 이름입니까? 네 집 머슴 이름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아직 참 어떤 국민이 선택해가지고 대표자를 뽑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애정, 존경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로지 서울법대에 나와가지고 괜찮은 학벌로 와 우리가 평소에 저기에 못 올라가 봤어. 그런데 저 사람은 그 위치에 있고 대통령 자리까지 갖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존경에 마땅해. 그런 사람한테는 대통령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어제는 비 오는데 저 했었던 거고, 여러분이 역시 궁금해 하는 거는 주식은, 조선주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많이 올랐고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요. 뭐, 궁극적으로 이제 많이 해주겠죠.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해주는 건 조선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저는 미국이 5대5, 9대1에서 별로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이거를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정확히 해설을 못해서 못 들은 분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야, 여기 좋은 투자처 있어. 너 한국, 너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었지? 너 돈 다 갖고 와. 여기다 아도 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거, 저기 투자할 거 분배할 거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반반씩 하자. 그런데 반반씩 해가지고 니네 자본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구먹고 너네 일 먹는 거야.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회생됐던 게 여러분들 리 아이아코카 크라이슬러 어쩌고 저쩌고 8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노동법도 강해요. 그리고 고용법도 무지하게 강합니다. 이번에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주법, 연방법이 다 달라가지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안 하는 겁니다. 경공업은 멕시코 해주고요. 중공업 부품 산업은 캐나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네는 서비스로만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국이 투자해가지고 계속 적자 보든 뭐하든 미국에 해라. 이건 1200억 달러, 3500억 달러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 옛날 필리핀 사람 욕했던 사람 있죠. 필리핀이 미국의 52번째 주 되면 좋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주를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시민권 주고 그렇게 해라고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하고 니카라과니나 멕시코, 코스타리카처럼 그냥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가지고 강제 추방한 겁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도 삼아야 되고요. 너네 아니어도 우리는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만 보장이 되면 우리 중국하고 붙을 수도 있어. 그러면 미국은 앗뜨거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믿는 거는 극우, 그리고 종북, 혐중,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한국, 남한 땅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내란에 가깝게 국론이 막 분열돼가지고 사회가 혼란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 친미 정권이 생기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어느 정도는 자기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새로운 길은. 자, 옛날엔 다 주공이 지었습니다. 반포주공 아파트 못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탄탄해요. 민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이전에 80년대까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주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3조 호황과 유가 호황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서 유가가 재앙이었지만 중동으로서는 유가가 10배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건설업체가 갑니다. 현대, 삼부, 삼환, 한양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게 80년대 말에 끝났어요. 이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일거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가 건설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삼조 호황 그리고 중동 건설 붐이 끝나기 전에는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뭐 김경민이건 뭐 김시덕이건 저는 이걸 봐서 그래요. 걔네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전에는 아파트건 주택이 태부족이었는데 뭘 지었냐? 빌라 짓고 막 그랬습니다. 홍은동 뒤에 다 빌라들 있죠. 방 3칸짜리 화장실 하나. 86, 7, 8년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건설회사가 여기에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딱 끝난 게 80년대 우리 서울올림픽을 딱 치르면서
삼조 호황도 끝나고 그리고 중동 건설 붐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느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상계동 신도시 그리고 일기 신도시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공하고 이쪽하고 붙게 되면 어떤 거였냐면 대표적인 걸 얘기할게요. 90년대 들어서 상계동 같은 데 이제 주공을 짓는데 주공은 나무로 이 경칩 같은 거 있죠. 문들. 나무로 했어요. 문지방 이런 거. 그런데 뭐 GS 현대 뭐 이런 거는 이른바 이제 쇠가 아닌 건 뭐죠? 강화 플라스틱 있죠. 단단한 거. 나무 무늬로. 그럼 사람들이 뭘 선호합니까? 나무는 이렇게 가다가 벗겨지기도 하고 툭 이렇게 기계가 닿거나 청소기가 닿거나 벗겨지고 니스도 벗겨지는데 이거는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훨씬 좋아. 건설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려하기 때문에 LH가 이젠 시행업자로 나서서 GS면 GS,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3기 신도시나 1, 2기 신도시를 이해 못하는데 저거는 땅을 산 다음에 건설회사가 삼성이나 그러니까 현대 이런 데가 속된 말로 아도 못합니다. 자기네 자금력 앞세워가지고 저 필지를 다 사들일 수가 없어요.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민간 건설회사가 입찰 받아가지고 적정 이윤을 붙여가지고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뭐 민간 건설회사가 더 좋아졌냐? 이거는 90년대는 이렇게 민간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선전전 정도였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재건축, 강남 뭐 이러면서 돈을 жил머지고 이제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께 건설이 더 품질이 좋다는데 자, 삼성에서 보통 보면 1차, 2차 벤더 기업을 줘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 짓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자기네가 감리하면서 삼성 로고, 삼성 레미안, 현대면 현대 힐스테이트, 라첼스 뭐 이름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으로 뭐 승부를 낸다는 등 수영장을 건설한다는 등 그러지 지금 별 차이 없고요.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들이 뭐 민간이 더 낫대냐 그러면 그거 더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LH에서 자기네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하는 거 당신네들이 GS 원하면 GS, 대우 원하면 대우하고 대우한테 도급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줬죠. 3기 신도시 하면 LH나 이런 데서 돈 맨날 적자인데 적자 안 납니다. 땅, 창릉 거기 200만 원, 150만 원 그랬습니다. 용두동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린벨트. 그 가격에 수용합니다. 거기다 조금 더 프리미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하수도 원래 기존 기반시설 다 있습니다. 송전탑 옮기고, 그리고 전기 놓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용적률 250이네, 뭐 200%네, 자기네가 정해요. 그리고 평당 1000만 원에 팔아먹어요.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이익 봅니다. 누군가의 손에 갔겠죠. 나머지는 입만이 벗게. 그게 공기업의 문제입니다. 저는 감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감사는 다 개수 작업이에요. 여기서 녹강, 이 상수도 하는데, 녹강 1.5m, 2m짜리, 만약에 뭐, 이런 거를 한 10개를 10억 원에 샀다면 20억 원으로 올리면 그걸 뭐로 검증합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사, 특히 아파트에는 5천 개의 아이템, 많게는 2만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 이런 식만 빼먹어도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건설사는 거기에다가 자기네가 비싸게 샀으니 또 많이 분양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틈나는 대로 인플레 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 하고 건설 단가가 오르길 기다립니다. 자, 보십시오. 3기 신도시를 한 3, 4년 전에 지었으면 평당 한 1000만 원, 한 1500만 원, 당초 1500만 원이었잖아요. 즉, 대장 신도시 30평대 3억 9천이었는데 지금 5억대였죠.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땅 사놓고서. 창릉 5억대였는데 7억에 분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국정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도심한다고 했잖아요. 3080 공공재개발 공공복합. 근데 공공복합 안 되니까 민간도 우리도 복합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는 막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기본법은 모법이 뭐냐? 도정법이에요. 도정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나로, 그게 80년대 말부터 산재했던 법을 모아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개정 작업이 계속 이루어진 건데, 뭐, 조합원, 왜? 이 땅을 할 때는 조합원 75%, 그리고 66%의 땅을 확보해야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25%가 반대해가지고 가면 이 재개발 조합이 무위로 돌아간다. 부관 뉴타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음마 같은 데도 용적률 안 나오는데도 기다렸다가 지금 25년 만에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200% 넘으면 용적률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6, 7년도에도 얘기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음마가 떨어졌다 많이 반등한다 저거 사야 된다 할 때 저거는 나중에 사라. 나중에 사더라도 저게 나중에 되는 거 보고 사야 되는 거다. 용적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토부, 지자체 협의 대상이에요.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종상향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내놓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계속 수도권에 몰려와요. 그래서 원룸으로 살고 주거의 질이 저하돼요. 청년주택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책 당국자라면. 재건축 아파트는 저층 재건축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개포 저기 1단지가 만약에 한 2,000세대였으면 5,000세대를 한 3,000세대 늘어났잖아요. 춘천주공 용적률 100%, 110%니까 5,000세대, 6,000세대가 만 세대로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거 왜 이제 중층 재건축은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도심에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왜 그 재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 기존의 그 아파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그냥 원래 한 단독, 다가구, 뭐 빌라 포함해서 500세대였던 게 1200세대, 1500세대 되면 1500세대의 아파트가 처음 새로 탄생하는 겁니다. 음마는 5000세대, 4800세대였던 게 6000세대 되면 1000세대가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정책당국자라면 어느 쪽으로 그 힘을 모아가겠습니까? 재개발로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지금 계속 완화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놈의 쪼개기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쪼개기도 그럼 구청에서 아니 지금 사유재산을 우리가 무한정 집 못 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건축 제한에서 풀어줍니다. 그거에는 일종 저는 야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어찌됐든 그 주변에 용산이면 용산, 중구면 중구, 성동구에 건축사협회에서 자꾸만 주택가, 건축가의 불평, 아닌 불평, 미국이라면 로비를 했겠죠. 걔네들도 집을 줘야지 밥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건축사들이. 그래서 풀어줬다가 조여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쪼개게 들어올 애들이 어디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용산 같은 데죠. 용산의 쪼개기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쪼개기가 되는데 이걸 저렇게 방치하고 앞으로 5년 안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이 GTX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6, 70년, 7, 80년 전에 일제식 가옥, 심지어는 100년 전 청나라 가옥까지 있고 적산 가옥에 즐비한 저 땅으로 놔두겠냐 하면 서울을 재단장해야 되겠냐. 당연히 재단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주장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 정비창이 성공하면 오세훈이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보수의 대통령 주자 된다. 뭐 그래서 저거 막을 거다. 저는 그렇지 않게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안 봐요. 저게 있어야지 그나마 3기 신도시하고 해가지고 재개발되고 건설 경기가 삽니다. 앞으로 지방의 건설 경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낡은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아파트 수요, 새로운 집의 수요는 계속 생기니까 그 정도지. 지난 10여 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순환 상승하면서 배짱 영업하고 뻥튀기 해가지고 그리고 투자자 좋은 말로 하면 투자자고 나쁜 말로 하면 다주택 투기꾼들이 이것저것 사들여 가지고 띄우는 작업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에너지가 소진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H가 하든 뭐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LH가 잘 짓습니다. 옛날에 주공 아파트가 튼튼하다고 했어요.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민영 아파트, 저 한양 아파트 이런 거 이제 특정한 아파트 이름을 거명해서 그러는데 한양 아파트 그냥 깔끔하게 겉만 번들하지 튼튼하긴 주공이 튼튼해. 한 70 먹은 70 넘은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 이제는 직접 주공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공이 LH가 시공사가 돼가지고 시행사가 돼가지고 이제 시공사 건설사 선정하는데 공사비가 줄어드느냐? 줄어듭니다. 그럼 그쪽에는 어떤 검은 거래가 없느냐? 유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 가는데 돈이 오고 가는데 그런 유착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단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 저 주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이제 자기네가 현물과 현금으로 풍부히 사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LH가 시행사가 돼가지고 그 사업지를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지어가지고 현물로 보상하겠다. 즉 30평 다가구면 도정법에 맞게 다가구로 해서 하나는 갖고 하나는 추가 부담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온전히 계산되느냐. 그런데 용적률이 많이 되면은 이게 됩니다. 용적률이 250, 200이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용적률을 350 이렇게 370 이렇게 주면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익은 많이 나겠지만 다 지어진 다음에 서울은 정말 거대한 도시가 될 겁니다. 전 지금도 강남 쪽 지금 새 아파트들 막 지어진 거 보면은 현기증이 일어나요. 막 40층, 35층으로 쫙 있는 거 보면. 천안이나 대전 가면 더합니다. 49층으로 지어놨어요. 이 싼 땅에, 집가 싼 땅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층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게 돈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 거고, 그렇다면 용적률 주면은 다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도정법,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이 전통적으로 하나 뭐 종별 2종이니 3종이니 거기서 오선이가 좀씩의 늘려주는 50% 늘려주는 그런 거 따진다 치자고요. 그러면 조합이 있는데 조합이 적게는 2% 스스로 먹고 많게는 2, 3%, 적게는 1% 먹는다고 합니다. 2조짜리라면 200억 먹는다는 말도 있고요. 뭐 한 30억 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조합이 하죠. 자, 정비업체 하죠. 여러분 어디 지금 다 재개발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컨설팅 애들이 동의서 받느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그거 동의서 몇 퍼센트 해가지고 딱 완결하면 또 500만 원 받으려고 그런 짓 안 하거든요. 10억, 20억 떼갑니다. 정비업체 와서 또 떼가요. 그리고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원래는 한 건설회사가 했는데 옛날에 재개발조합하고 건설회사가 딱 붙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행사 따로 시공사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도 먹고 살 거 있어야죠. 시공사도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거기다 신탁까지 만약에 온다면은 걔네들이 단계마다 다 먹고 갑니다. 그거 하나 할 바에는 LH한테 맡겨가지고 시공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라는 겁니다. 너는 왜 땅 파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성남시장 해보고 경기지사 해보면 대한민국의 절반을 해본 사람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LH공사 당신네가 시행하라고 그러는 거고, 나중에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재선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단선으로 끝나겠지만 그쪽 당 후보자에서 그렇게 되고, 그런데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된다면 집값은 매우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인기 지역이 지금하고 같이 똑같이 고착화될 겁니다. 그 고착화되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10배, 20배 차이 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강남 거래 안 되잖아요. 압구정 100억, 200억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재명 정부가 노리는 겁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원래 한 30분 하고 이제 다 자르고 앞에 것만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하면은 그거 믿고 따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LH공사도 장사합니다. 처음에 분양하는 거하고 늦게 분양한 거하고 기반공사 그 똑같이 들어가요. 송전탑, 변전소 같은 거 다 옮기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인플레 반영해가지고 땅값이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니네가 지금 공사해가지고 시공하고 저기 시행하고 그래서 시공까지 해라. 그러면 또 일부 건설사를 등에 업은 기자들이 가뜩이나 뭐 LH 적자가 심하던데, 적자 안 심하대요. 세상에 자기가 공사해가지고 미치는 장사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공기업에 칼을 들이대야 되고요. 상당 부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막 쓰는 사람들 많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향동, 저 택지주가 얼마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아세요. 저 향동 매수가 뭐 150만 원까지 했었다는데 90만 원짜리 땅도 있었고요. 교회 이런 데 90만 원에 샀습니다. 향동지구. 2015, 14년도 입주고, 저기 행신 이주고 끝난 다음에 이제 건설한 거니까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한 거죠. 땅값을 샀어요. 건설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창릉만 예를 드는데 창릉을 한번 가보세요. 그린벨트예요. 그 그린벨트고 그 비닐하우스 거래가 100만 원, 80만 원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한 10년, 5년 전, 3년 전만 해도. 그럼 그거 뭐 200만 원, 뭐 100만 원, 300만 원 쳐주자고요. 그린벨트인데 그걸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거를 택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종, 3종을 해서 팔아먹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 하고 뭐 송전탑 옮기고 그리고 전기 공급하고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이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로 깔아주고. 근데 거기다 도로 웬만큼 나 있습니다. 원흥, 삼성, 행신 다 있기 때문에 몇 개 도로 쭉쭉쭉 깔아주고 기존 도로 있는 거하고 화전에서 저기 삼성 가는 거, 용두동 가는 도로 있고 34던 옮기고 그런 비용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땅값을 그렇게 받아 먹으면 그게 손해 날까요? 이익이 날까요? 저는 이익이 난다고 봅니다. 왜요? 제가 공병대 출신이라서 알아요. 그거 그렇게 많은 돈 들이는 공사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그 기계가 합니다. 포크레인 이런 게. 어, 아무튼 엄살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자,
양재동은요, GTX-C에서 그래도 삼성 다음에 메인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양재가 30년, 25년 전에는 뭐 소보원이라든지 일부 국책기관을 옮겨오고 그럴 때는 정말 그 버스 종점이고 뭐 논은 좀 뭐해도 밭도 있고 그랬던 데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와가지고 만나는 서울 초입의 첫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가지화가 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양재동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거는 뒤쪽에 있는 이면도로예요. 삼성주거지역이고 구축이고 40년 된 빌라고 11평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얼마에 사실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로는 이게 모아타운으로도 지금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11평밖에 안 되는데 개발 계획도 없고. 그럼 이거를 양재동이 시가지화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11평이면은 한 300%라면은 뭐 추가 부담금이 건축비 정도만 있겠죠. 그죠? 제가 일정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공시지가의 그 증감, 즉 어떤 데는 우위 지역이고 열이 지역이고 이런 걸 다 떠난다면은 기본적으로 양재동이고 뭐 양재동도 그 도로 이거는 자기 땅이 아닌 겁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든 뭐하든 재개발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도로가 넓어요. 그래서 시유지 국유지 사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강북보다는. 그러면 재개발할 때 보통 보면은 적은 데는 12, 3% 돼요. 제가 대흥에서 공덕의 그 역세권에 지금 경의선 그 숲길공원 거기는 국공유지가 12%밖에 안 돼요. 조합원이 만약에 거기서 개발한다면 12%의 국공유지만 사면 되는 거고요. 저기 전농동에 그 뭐죠? 있었잖아요. 전농 뉴타운. 그런 데는 23%고요. 원효로 이런 데도 한 20%, 21, 2% 되고요. 한남동도 마찬가지로 한 22, 3% 됩니다. 그런데 강남은 도로 사정이 더 좋기 때문에 반대판딱 격자형이라서 최소한 이런 빌라 같은 경우 25%는 해요. 그럼 그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사고서 해야 돼요. 그럼 내 땅이 11평이면 25평 아파트라면 25평 아파트를 받게 해서 그 4분의 1, 즉 5평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은 대여섯 평밖에 없는 겁니다. 내 땅 대여섯 평에 300% 하는 거죠. 300%면 25.7평이 30평 아파트잖아요. 그 300%면 8평이에요. 그럼 내 땅 5평이면 이론적으로 4평을 더 사야 돼요. 11평이 있더라도 4평을 더 산 데다가 건축비를 내야 돼요. 그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심플리파이하게 계산하면 돼요. 감정가 이렇게 저러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게 계산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계산을 해요? 심플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어떤 건 도로가에서 평당 여기 3천이고 내 땅은 2천이고, 근데 그 증감은 간평사한테 맡기자는 거죠. 이른바 땅이 있어야 아파트를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등가라고 생각하고서 면적만 따지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쪼개기 한 거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게, 쪼개기 한 거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는 지가가 높은 쪽이 아니에요. 지금 용산이나 뭐 어디 중구 뭐 창신동 이런 데도 쪼개기가 좀씩 들어간데 보면은 안에 골목 끝에 있는 두세 채 집을 사가지고 해요. 원래 지가가 낮은데 하는 겁니다. 낮은데 싸니까 그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도 낮은 거예요. 너댓 평이면은 실질적으로 두어 평 가치밖에 안 돼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 달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확산되고 그런데 그 양재동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런 거 다 모르고, 그건 유튜브도 모를 거예요. 어떤 뭐 유튜브하고 저는 그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필요하고 산식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얼마에 살 것인지, 그리고 이게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고, 없으면은 그냥 11평 빌라로 사는 거예요. 대집은 11평 빌라. 그래서
양재동이 나중에 좋아진다는데 거기에다가 이면도로니까 아무래도 이건 개발 외에는 쓸모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것도 감점 요인이고 요모조모로 따져서 하는데 지금의 강남의 집값은 비싸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고 아래 1종도 평당 1억, 1억 5천 하는데 용산 이런 데 3종 이런 데가 1억 8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결국은 토지의 가격은 얼마나 높여 올릴 수 있느냐하고 대중교통망 그리고 얼마나 더 그 중심성 그리고 희소성이냐예요. 그렇게 봅니다. 개발 계획 없는 도로 뒤편에 3종 자, 이제 끄겠습니다.